안녕하세요. 이재성 논설위원입니다. 이대남의 우경화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게임, 유머, 성인물 그 안에다가 혐오를 녹여내면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계셨던 건가요? 이명박,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이제 전 대통령 자를 잘 안 붙이는 편인데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되게 한때 찬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정치인 중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을 찬양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욕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좀 해소를 했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했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명박에 대한 우호적인 콘텐츠들이 막 올라왔고 좌파의 뭐 위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루 종일 봤었어요. 민주 진보 세력은 위선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인식을 되게 강하게 받았고 친구들도 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게 됐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커뮤니티에 빠져들게 된 거죠? 게임 전략, 전술, 정보 이런 것들이 자주 논의가 되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러 들어가면 옆에 유머라고 해서 예전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유머, 웃긴 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일간 베스트 그게 이제 나중에 독자적으로 나온 게 일베고요. 그 전에 원래 DC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게임 커뮤니티는 어떤 게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던 게 포머스, 와이고수, 파이터 포럼 지금은 이제 유명한 게 팬코, FM 코리아가 있습니다. FM 코리아도 그러면 원래 게임 커뮤니티예요? DC 인사이드의 풋볼 매니저 갤러리가 따로 있었고 그것도 이제 독자적으로 나온 게 팬코입니다. 풋볼 매니저예요? 예,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거나 하면은 포텐 터짐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런 짤들이 많이 올라오죠.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2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커뮤니티, 일종의 여가처럼 이제 들여다보다가 저절로 젖어들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때 그래서 인상 깊은 게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가 있었어요. 경제왕, 뭐 외교왕, 방식은 단순해요. 열받을 만한 사건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밑에 이명박이 나서서 해결했다. 중간중간에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넣고 통계도 넣고 하면 제가 뭐 그걸 분석할 능력은 안 되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 외피가 서울시장 때 청계천 복원했다 등등등 해서 대통령까지 갔다. 현대그룹에서 일화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되게 친근하게 느꼈고 수트핏 이명박도 있었거든요. 되게 뭔가 폼이 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데에 계속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 글들이 국정원 같은 곳이 조직적으로 만든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섞여 있지만 그때는 몰랐고 그 상당수가 이명박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싸워야겠다고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인터넷을 한 줌으로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한나라당 때부터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000명, 10만 명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흔적이 남아있고 신천지도 2003년 때부터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지원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자 2030이라고 딱 찝습니다. 2030들이 이제 한나라당을 좀 지지할 수 있게 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자 대외비 문건으로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봤을 때 뭐 너무 종교적인 걸 걸리지 않도록 해라 금지하는 아이디 예시 같은 것도 남겨놓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게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본격적으로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사이버 심리전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야당 쪽과 연계돼서 활동한 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 그때 20대는 지금 40대가 돼 있는데 지금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장 큰 파괴력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쵸. 주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랑비 옷 젖듯입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특히 20대 남성들이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딱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인 거죠. 특히 민주당 하면은 친페미니즘, 종북, 요즘은 이제 더 추가돼서 친중 얘기도 나오고 지금 30대시잖아요. 10대 때부터 게임을 하셨으니까 10대 때부터 어떤 그런 정서에 좀 노출이 됐던 거네요. 당시에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던 시기인데 성재기 남성연대, 성재기 씨의 글들이랑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고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그런 주장들을 막 다 격파했다.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맨날 봤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강한 안보를 외치면서 할 말은 한다. 민주당은 손만 내민다 그러고 뒤통수 맞는 것 같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 10월 18일에 임유한 선배랑 해서 마지막 대결하고 은퇴를 하는데 그냥저냥 놀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2015년도 뭐 전후였던 것 같아요. 최영국 선생님 알게 되고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처음에 보면서 그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점점 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뭔가 조금씩 반대에 있는 세상도 알아가던 딱 무렵에 박근혜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터진 거죠. 박근혜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윤회 뭐 얘기가 나오고 김기춘 얘기가 나오고 우병우 얘기가 나오고 그들만의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이너서클을 만들고 어떤 성벽을 딱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제가 원래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이나 혹은 뭐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이 자유를 대변해주면서 뭔가 저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일종의 허상이었구나,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었구나라는 걸 좀 나중에 알게 되면서 굉장한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20대, 30대 남자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네. 더 많이 찍었는데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세요? 특히 DC 인사이드에 내란 3갤이라고 있었거든요.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요 세 개의 갤러리만 만약에 하루 종일 봤다면 이게 나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저였기 때문에 또래 문화, 준거 집단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은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하는 사람들보다는 맞다 이런 기류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 유통 창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당시에 가장 큰 유머 사이트였던 오늘의 유머라든지 다음 아고라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를 겨냥해서 공작을 벌인 걸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길 거점으로 삼았다면 똑같은 네트워크들이 지금 좀 더 강화돼서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다시 투입이 됐는데 그럼 이들이 지금 정보 유통 창구 어디를 노릴까? 요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사 언론인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나무위키, 특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정보 유통 창구가 파편화가 돼서 민주당이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사이버 대응을 하는 조직이 없겠죠. 온라인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고 조직도 가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도 그럼 댓글팀을 만들자는 거냐, 우린 그럼 안 되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댓글팀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정보 유통 창구에 있어서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하는 편입니다. 정보 유통 창구가 다변화가 됐고 거기에 그 준거 집단,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대인데 혐오 악플 문제로 연결지어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발언의 맥락을 왜곡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실제로 특정한 스트리머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병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멀쩡하게 영업을 하시다가 허위사실에 공격을 받아서 장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한 줌에 불과하다고 냅두고 계속 방치를 해온 게 지금 전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플랫폼의 책임을 일단 강화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트래픽이나 뭐 광고로 돈을 벌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법적 대응, 고소 고발을 해도 협조를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산으로 가버립니다. 법이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이 되는 것까지도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보를 그냥 어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놨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저는 이런 정보들을 주위에다가 계속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은 유한한데 정보는 무한한 시대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팩트 체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국정원이 지난 3년간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나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긴 할 텐데 댓글이라든지 인터넷 여론 관련한 국정원의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제가 2019년에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 외곽팀 댓글부대 3,500명의 기사를 제가 봐서 이거라도 그럼 추적을 해달라. 그 3,500명이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정권이 만약에 넘어가면 또 언젠간 정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그럼 그때 이런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다시 갖다 쓰지 않겠냐. 내 눈앞에 지금 없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이들은 항상 네트워크와 인맥과 정보와 자금으로 묶여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당정청을 막 돌아다녔어요. 결국에는 국회 정보위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미 시간도 너무 지났고 정권은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이젠 그럴 일 없지 않겠냐. 허지부지했군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너무 화가 났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도 실제 리박스쿨은 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게 나왔으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최근에 또 일베 그 살인범 40대 여성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60대 여성은 결국 사망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너무 악질적이라고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 살인범이 CCTV에 대고 대놓고 일베 손가락에 인증했다는 겁니다. 일베 유저들은 고작 사람 한 명 죽인 걸로 사형을 구형을 해? 나라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순간 가랑비 엿졌듯이 신념이 되고 더 극단적으로 이런 행동까지 옮겨지게 된다. 지금 리박스쿠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기사가 나왔고 이명박 때 노노 데모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리박스
리박스쿨에 또 연결이 돼 있다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일부 나왔고 그때 활동하던 네트워크 조직들도 지금 리박스쿨 쪽에 또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 개별적 사건으로 보니까 왜 갑자기 폭도들이 나오지? 왜 갑자기 허브지법에 저렇게 막 불을 지르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들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정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거지. 한쪽에선 계속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면서 욕망을 자극하고 혐오를 계속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치를 바란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파트 우파를 만들어내는 인터넷상의 어떤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서 빨리 협상을 끝내야 한다라고 대답한 의견이 20대가 가장 높아요. 20대 남자가. 이건 사실은 매국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죠? 정서로 치면 전 이게 강자 동일시가 연결된다 봅니다. 센 사람한테 붙고 싶고 내가 안전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변해야 내가 주위 친구들한테도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되게 힙하고 쿨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화를 하자. 자꾸 막 이렇게 뭔가 숙이는 것 같고 약자를 보듬자 이런 거는 낮은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난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미국, 당시에 또 일본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또 우호적인 내용들, 재벌의 막 성공 신화 같은 거 이게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랑도 연결된다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되게 힘이 센 사람들 동경하면서 거기에 나를 계속 일체감을 형성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대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래 문화에 영향을 지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10대들도 선생님을 면전에 두고도 조롱을 한다는 제보가 오고 있거든요.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서 이런 물량 공세를 퍼부었고 이게 일종의 유행을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문화를 만들었다. 문화가 형성이 된 거는 전 법과 제도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건 그건 역할은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버 내란이라고 보는데 내란 특별법 얘기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사이버 내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현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이 또래 문화 이 안에서 밈 전쟁, 유머를 가장해서 혐오를 뿌린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또래 집단 안에서의 좀 매력적인 스피커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 유행이 일단 재미없고 낡은 거라는 인식을 알리고 또 그리고 한참 선을 넘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자 명예훼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책임도 묻고 플랫폼 차원에서는 규제할 건 규제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해결하자. 가장 중요한 게 밈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DC 인사이드의 3대 갤러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잖아요. 처벌도 안 됐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되게 민감한 문제고 복잡한 문제다.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고 이 내란 국면에서 다수가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다른 게시판이랑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경찰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상 경찰이 덮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전광훈 수사팀도 꾸려진 지 반년이 됐는데 뭐 아직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번 국감이 전 매우 중요한 시기라 봅니다. FM코리아는 또 잉여력 포인트를 가지고 사설 도박을 한다든지 혐오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운영진이 알고도 그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전에는 국정원이 땔감을 줘야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생적인 시장이 생겨서 스스로 만들고 또 돈도 벌고 이런 어떤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반합으로 역사가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로 무방비하게 이걸 막 혐오의 자유, 범죄의 자유까지 용인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같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2030 남성이 왜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이 묘사하냐라고 저한테도 막 항의를 하거든요. 혹은 이제 도와달라고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남의 우경화 원인에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게 있는데 양극화 문제, 경제적 문제 그런 문제들을 빼고 여론조작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그 사회경제적 조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대남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군 문제도 99년에 군 가산점 폐지되고 나서 일종의 어떤 박탈감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리고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소위 극우 세력들이 언어를 만들어주고 포장을 해줘서 자발적으로 대변을 하게 만드는 구조, 이 문제를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 있잖아요. 10대, 20대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빠르게 효능감을 전하고 일체감을 형성해서 이들이 주변 또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만들어야 된다. 이쪽에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문화적 저변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도 아주 압축적으로 달라진 거죠. 저희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젊을 때 중진국이었고 지금 이제 선진국을 살고 있는 건데 2030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파고 들어가서 갈등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준석 같은 정치인도 이제 그런 정치인인 거죠. 이 인식의 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 올라탄 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었고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척점에 있는 그 정치인이나 롤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에서의 이 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보고 다만 저는 이게 뭐 소통을 강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인위적인 세력들이 계속 껴가지고 작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는 게 그래서 저는 제1과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세대 간이든 성별 간의 이 민감한 문제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이 일단 오프라인에서 계속 듣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민주당은 그런 움직임이 좀 부족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하고 통합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부추기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정권이 지역감정이라는 걸 사실상 만들고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많이 받듯이 국힘 계열의 정부들이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아주 악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한때 팬이었는데 네. 언제 어떤 계기로 그 실체를 아시게 된 거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제 분노와 실망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 예의주시하니까 좀 달라 보였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별말을 안 했죠. 예, 그 시점에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적당한 기회에 올라타면서 뭐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막 이렇게 막 연설하고 다니고 예, 그 당대표 나올 때 막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뭔가 이 흐름 같은 걸 포착을 해서 자기 서사 쌓는 거에만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언더독 효과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저 본인이나 혹은 그러니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구로서 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런 정치인이 더 활개치도록 냅둬서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젠더 갈등이나 이런 거를 온라인상의 이 저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공정한 경쟁이랑 말만 앞세우고 여기에 그대로 올라타는 부류구나.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fem코 수괴라고 표현하거든요. fem코의 이 시스템을 알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이 40 돼가지고 지금 정치 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무렵에 키보드 워리어 생활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일베보다도 펜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훨씬 큽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전에 일베가 한창 비판받을 행동들 많이 했고 그래서 일베하면 되게 찌질하다 이런 이미지가 또 있고 또 거기도 이제 올드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거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한 버전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뜨문뜨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들여다보면 글 댓글 보잖아요. 그럼 그래도 합리적인데 일베와 펜코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완전히 똑같은 건 어디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5.18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고 이런 유저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정말로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사이트가 크니까.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그 정서가 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모 스트리머가 fem코의 집단 좌표 찍기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고 뭐 합리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서사를 쌓아가고 코스프레를 하는 거에만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 실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뭐 공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꼭 굵직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꼭 여기에 이런 그 공작 세력들이 개입을 했었다는 것만큼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력만큼은 좀 확실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뿌리를 못 뽑으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사이버 내란 특별법 같은 거 얹고 문화전쟁, 밈 전쟁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세요? 최소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헤드들부터 일단 시작해서 드러난 사람들부터 하나씩 대응을 하려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